몇 년, 어쩌면 몇십 년을 노력해서 드디어 미국 시민이 되셨는데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 마음 한구석이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시민권만 받으면 이제 다 끝났다. 안전하다. 이렇게 믿어왔는데 그 단단했던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느낌이랄까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가 바로 이 시민권 박탈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펼쳐놓고 보니까 머리 아픈 법률 분석부터 커뮤니티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기사까지 정말 여러 이야기가 뒤섞여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소음 속에서 진짜 중요한 신호를 찾아내는 겁니다. 시민권 박탈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그래서 지금 누가 정말로 위험한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요란한 정치적 구호랑 차가운 법적 현실 사이의 간극을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많은 귀화 시민들이 느끼는 이 불안감이 혹시 좀 부풀려진 공포는 아닐지, 아니면 정말 우리 발밑이 꺼지고 있는 실질적인 위협인지 오늘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이민 사회에 퍼지고 있는 불안감의 실질부터 좀 짚어보죠. 자료를 보니까 어떤 분들은 여권이나 리얼 아이디를 부적처럼 항상 지니고 다닌다고 해요. 특히 분쟁 지역 출신이신 분들은 해외여행은 아예 꿈도 못 꾼다고 하고요. 혹시라도 공항에서 재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질까 봐서요. 이게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가 있더라고요. 미국 이민국이 2026 회계년도에 매달 100건에서 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찾아내서 소송부서로 넘기라는 그런 내부 지침을 내렸다는 소식이요. 월 100건이요? 그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려면 과거랑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에도 명확히 나와 있죠. 1990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미국 전체에서 1년에 접수된 시민권 박탈 소송이 평균 11건에 불과했어요. 1년에 11건이요. 네, 1년에요. 그런데 이제는 한 달에 100건에서 200건을 목표로 한다고요. 이건 단순히 십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아예 판이 바뀌는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 불안감의 진원지를 파고 들어가 보면 2025년 6월 미 법무부 DOJ가 소속 검사들에게 보낸 내무 메모 하나가 나옵니다. 그 메모의 핵심은 간단해요. 법이 허용하고 증거가 뒷받침되는 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최대로 추진하라. 일종의 총공격 명령이죠. 그런데 그 최대로 추진하라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메모에는 새로운 우선 처리 대상이 명시되어 있어요. 테러나 간첩행위 같은 국가 안보 위협, 전쟁 범죄, 인권 침해, 조직 범죄, 성범죄, 폭력 범죄.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정부를 상대로 한 금융사기, 예를 들어 코로나 때 PPP 융자 사기나 메디케이드 사기 같은 것들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맨 마지막에 붙은 한 줄입니다. 충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모든 사건. 잠시만요. 충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모든 사건이라니요. 그건 그냥 우리가 문제 삼고 싶으면 뭐든지 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법률적으로 이렇게 애매모호한 지침이 가능한가요? 바로 그게 이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법의 잣대가 아니라 집행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 조항이니까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법 집행을 강화하는 걸 넘어서서 약 2,500만 명에 달하는 귀화 시민들에게 당신들은 태생적 시민들과는 다른 2등 시민이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는 그런 정치적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사회 전체에 보이지 않는 공포, 소위 칠링 이펙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법 자체는 그대로인데 그 법을 휘두르는 팔에 갑자기 엄청난 힘이 들어갔다. 이런 거군요. 자, 그럼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정부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 내 시민권을 빼앗을 수 있는 건가? 이 질문이요. 대통령의 행정명령 하나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얘기도 돌고 시민권 신청할 때 주소 하나 잘못 적었던 것 같은 그런 사소한 실수까지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걱정도 많으시거든요. 실제 법의 세계는 어떤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오해를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절대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시민권 박탈은 행정부의 의지만으로 결정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반드시 연방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하는 엄격한 사법 절차입니다.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이 사람의 시민권을 박탈해 주십시오
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 즉 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정부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증명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명확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설득력 있는 증거라고 하는데, 이건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과 거의 맞먹는 아주 높은 기준입니다. 법정에서는 그렇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일반 시민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몇 년씩 버텨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법적 기준이 높다는 게 현실적으로 큰 위안이 될까 싶기도 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처럼 피고에게 국선 변호인이 자동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엄청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정부가 어떤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핵심 사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법적 취득. 시민권을 받을 당시에 거주 기간이나 좋은 도덕성 같은 필수 요건을 사실은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진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는 고의적 허위 진술 및 중대사실 은폐입니다. 여기서 모든 단어가 중요하지만 핵심은 중대한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중대한 사실인가요? 예를 들어 20년 전에 살던 아파트 주소를 신청서에 빼먹었다면 그것도 중대한 사실 은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줬습니다. 2017년에 마슬렌작 v. US 판결인데요. 당시 대법관들이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시민권 박탈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 거짓말이나 숨긴 사실이 이민심사관의 시민권 승인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어야만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만약 그때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시민권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 다행이네요. 일종의 상식적인 필터가 있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판결문을 썼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아주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들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과속딱지 하나를 빠뜨렸다고 해서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죠. 결국 우리가 지금 마주한 상황은 시민권에 관한 법률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법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적으로 집행하려는 정책적 분위기가 바뀐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의 문턱은 여전히 높은데 정부가 그 문턱을 넘으려고 전력 질주를 시작했다는 거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월 100건이라는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법의 기준은 그대로인데 집행 목표만 이렇게 높다면 결국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 무리한 사건들이 표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실제로 지금 정부가 노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법적 기준과 행정 목표 사이의 긴장이 바로 현재 상황의 핵심이니까요. 정부가 현재 어떤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들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25년에 있었던 미국대 듀크 사건을 보면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한 매우 심각한 성범죄 경력을 시민권 신청 때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였습니다. 또 다른 보스니아 군인 사건에서는 내전 당시 전쟁 범죄에 가담했던 끔찍한 과거를 완전히 속인 것이 드러나 시민권이 박탈됐죠. 들어보니 정말 심각한 범죄들이네요. 과속딱지 수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이 사례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우선순위가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숨긴 중범죄나 명백한 사기 행위에 맞춰져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청취자께서 우려하시는 지점은 바로 그 회색 지대, 즉 법의 잣대가 애매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일 겁니다. 여기서 아까 잠시 언급했던 사라의 이야기가 중요해집니다. 네, 자료를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례였어요.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분인데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를 했죠. 그런데 그 합의서에 범죄 공모 기간이 시민권 취득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당시 변호사도 판사도 그 누구도 이 합의가 나중에 시민권에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경고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정부가 바로 그 합의서를 들고 와서 시민권 박탈 소송을 건 거죠. 이건 정말 너무 부당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사라의 사례는 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법에 덫에 걸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현재 미국 법조계에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2010년 대법원의 파딜라브이 켄터키 판결을 귀화 시민에게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쟁입니다. 그 판결은 어떤 내용이었죠? 당시 대법원은 변호사가 영주권자 같은 비시민권자 의료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경우 이민법에 따라 추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경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 변호사가 이민법의 결과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였죠. 지금 많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이 논리가 당연히 귀화 시민권자에게도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와 판사는 유죄 인정 합의가 잠재적으로 시민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명확하게 경고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사라처럼 자신도 모르게 시민권을 위협하는 서류에 서명하는 일은 막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셈이죠. 현재 진행 중인 매우 중요한 법적 싸움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전례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자료를 보니 사실 미국 역사에서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 대목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맞습니다. 역사는 놀라울 정도로 반복되죠. 20세기 초에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아나키스트, 대표적으로 엠마 골드만 같은 사람들이 표적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계 이민자들이 또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인종을 이유로 시민권을 위협받았고요. 제1차 세계대전과 냉전이 시작되자 이번엔 공산주의자와 나치 동조자들이 대규모 시민권 박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이런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 이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들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요구하는 높은 기준, 중대한 사실이어야만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같은 것들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과거에 정부가 특정 집단을 겨냥해 시민권을 남용했던 어두운 역사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법원이 끊임없이 시민권은 소중하고 귀한 권리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쌓아올린 방어벽이라는 거군요. 의미심장하네요. 그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특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계신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실질적인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불안감에 휩쓸리기보다 차분하고 현실적인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내주신 그늘집 같은 커뮤니티 자료들에서 나온 조언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에 기반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정치적 수사와 실제 법적 현실을 구분하고 과도한 공포를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시민권 신청서 사본, 시민권 증서, 옛날 영주권 카드 사본까지 모든 이민 관련 서류를 스캔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해외여행 시에는 관련 서류를 꼭 준비하는 겁니다. 여권은 물론이고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이라도 휴대하는 것이 만일의 사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뭔가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네트워크를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이건 보험과 같습니다. 당장 쓸 일이 없더라도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연락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연락처 하나쯤은 미리 알아두는 것이 현명한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복잡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봤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시민권 박탈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공격적인 정책 때문에 불안감이 커진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십 년간 쌓아온 대법원 판례 덕분에 시민권을 실제로 빼앗기 위한 법적 장벽은 여전히 매우 높다는 것. 실제 위험에 처하는 경우는 고의로 심각한 범죄를 숨겼거나 시민권 취득 결정 자체를 뒤바꿀 만한 중대한 사기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한 정리입니다. 시민권 박탈 절차는 행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방법원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법의 내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법을 집행하는 태도가 공격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경계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지점은 바로 그 공격적인 집행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거나 사라의 경우처럼 부당한 표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민권을 박탈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보내주신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의 정책이 결국 두 개의 계급으로 나뉜 시민권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걱정은 평생 해볼 필요도 없는 시민들과 미국인이 되기로 스스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평생 자신의 지위를 증명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시민들. 이렇게 두 개의 시민 그룹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민주주의에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정으로 평등한 시민권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께 남겨드립니다.